안녕하세요 여러분, 썸머썸머입니다. 오늘은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채널에 좀 좋은 소식 두 가지가 살짝 있어서 짧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영상이 제 채널의 1000번째 영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세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채널 들어가면 몇 개 영상 올렸는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999개라서 여기 올라가면 이제 1000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유튜브로 한번 먹고 살아보고자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많이도 영상을 올려봤는데요. 그동안 한 가지 영상만 올린 게 아니라 사실 제 채널에 굉장히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 채널 봐주신 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새로 유입돼서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영상 1000개, 10,000개, 100,000개 될 때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원래 이 무서운 이야기도 고정 컨텐츠가 아니라 금요일에 라이브에서 그냥 시시콜콜하게 했던 얘기였는데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고, 녹화된 방송이 더 괜찮은 것 같다는 또 의견도 있어서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또 고정 컨텐츠까지 된 것도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조회수도 잘 나오니까 올리기도 하지만, 또 진짜 막 잘한다, 재밌다 막 이런 댓글들을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서 진짜 이거에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이 표현해주시는 분들께 또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또 공중파에 잠깐 나오게 됐어요. MBC 전참시 지코편에 지코씨가 제 영상을 출근길에 보시는 걸로 나왔어요. 저도 전참시 이렇게 보다가 어디쯤에 나오는지는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택시 딱 탔는데 기사님이 그 도착지까지 40분 걸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딱 느낌이 왔죠. 40분? 썸머 영상 보기 딱 좋은 시간인데? 그랬는데 아니라 다를까 핸드폰으로 제 영상을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반응도 너무 웃겼어요. 지코 급친근하다, 썸머 무서운 이야기는 못 참지, 막 이런 반응들도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 사실 몇 년 전에 그 지코 씨의 아무 노래 챌린지, 그게 아마 제 유튜브 첫 춤추는 챌린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엄청 몸치거든요. 이거 엄청 연습하고 올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코 씨가 영상을 봐주신다니까 너무 약간 성덕된 느낌이고, 지코 씨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젠가 제 옆에 앉아서 이렇게 합방으로 무서운 이야기 같이 하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8년 갑자기? 1998년 당시 아리조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18살의 사브리나 그리고 21살 롭은요, 친구가 열었던 바베큐 파티에서 서로 처음 만났어요. 둘은 처음 보자마자 뿅, 정말 한눈에 반해버렸는데요. 둘 다 완전 파워 2인 거야. 엄청 사교적인 타입에 친구도 진짜 많고 파티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거기다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것까지 찰떡처럼 맞았어요. 그 서로의 가족들도 둘이 만나는 걸 대찬성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로버트는 원래 해병대에 지원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브리나를 만나고 이 여자다 싶어서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동거를 시작하고, 그리고 만난 지 2년이 좀 안 돼서 2000년 8월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하고 캘리포니아의 실버레이크라는 아주 작고 조용한 마을로 이사를 했어요. 둘은 여기서 아이 둘도 낳고요. 로버트는 미국에서 굉장히 큰 철도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철로를 이렇게 고치는 기술자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맨날 정해진 곳에서 똑같은 데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저기서 철로가 고장나면 저 멀리까지 운전해서 가야 되고 땡볕 아래서 막 일해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12시간씩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요. 또 그걸 즐겼어요. 그리고 여가 시간에는 사브리나랑 같이 둘이 뭐 골프도 치고 레이크에서 수영도 하고 보트도 타고 그렇게 즐겁게 오선도선 보냈어요. 둘이 또 엄청 사교적이잖아요. 식당 갔다가 이 종업원 괜찮은 것 같아, 미용실 갔다가 이 언니 괜찮은 것 같아 하면은 우리 집에서 우리 파티할 건데 오세요 해서 동네 사람, 옆집 사람, 앞집 사람, 옆집 사람 다 초대해가지고 이사 오자마자 이 동네에 완전 인싸 커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동네 유부녀들이 그 사브리나를 엄청 부러워했어. 아니 저런 남편이 어디 있냐, 성격도 저렇게 호탕하고 번듯하니 잘생기고 일은 저렇게 지독하게 열심히 하는데 여가 시간은 자기랑 그렇게 알콩달콩 보내고, 우리 남편이랑 너무 다르다 이러면서 약간 선망의 대상 같았던 거야. 근데 역시 결혼 생활은 둘만 아는 거예요. 그쵸? 사실 둘의 결혼 생활은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한 7, 8년 정도 지나니까 점점 뭔가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조그만 동네에서의 단조로운 생활도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했어요. 부부 둘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뭔가 이 삶의 매운맛을 더해줄 그런 스파이시한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둘은 서로 동의하에 오픈 매리지라는 걸 하기로 하는데요. 여러분 오픈 릴레이션십은 많이 들어보셨죠? 뭐 다자연애라고 하나요? 근데 이거를 결혼한 상태에서 하는 걸 이제 오픈 매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무작위로 방탕하게 아무하고나 하냐 이게 아니에요. 적어도 미국에서는 아니에요. 다 이 나름의 규칙이 있어. 커플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은 내가 다른 사람이랑 거시기 뽕짝을 할 거야. 그러면 남편이나 와이프한테 내가 몇 날 몇 시에 얘랑 누구랑 할 건지를 다 알려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상대방도 내가 남자친구가 있거나 뭐 남편이 있거나 이거를 알고 동의해야지만 하는 거고, 뭐 한 달에 몇 번 하기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는 커플들도 있고, 아무튼 이런 규율이 조금씩 다른데 국룰은 뭐냐면 절대 정신적인 사랑은 안 돼. 무조건 육체적인 관계여야만 하는 거예요. 아니 성별만 달라도 남녀 관계에 손 안 잡는 친구 사이로만 지내도 정분이 나는 판에, 아니 어떻게 할 거 다 하고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있냐고. 아까 전에 제가 이 둘이 파티를 되게 자주 열었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다 이제 결혼한 부부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되게 귀여운 니콜하고 데일이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둘이 오픈 매리지를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로비랑 사브리나가 가가지고 우리 한번 바꿔 하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브리나, 롭, 니콜, 데일 이렇게 사랑의 짝대기가 이렇게 쫙쫙 부부 교환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근데 문제가 생겨요. 뭐냐? 사브리나랑 데일이랑 육체적인 관계만 갖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서로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 끌려지게 된 거예요. 데일이 허구한 날 사브리나한테 와서 자기 와이프 뒷땅도 까고, 자기 와이프한테서 받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점을 자꾸 사브리나한테서 찾으려고 하고, 사브리나도 뭐 육체적인 이런 관계도 좋지만 우리 남편은 나한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데일이 나한테 막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결국 니콜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너 장난하냐? 우리 남편이랑 뭐 하는 거냐? 막 이래서 싸움까지 하고, 이제 롭도 사브리나한테 더 이상 둘이 그만 만나라고 그래서 손절을 하는 사건이 생겨요. 하자마자 이렇게 잘 안 됐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멈출 만도 한데, 알고 지내던 부부 중에 또 귀여운 부부가 있었어요. 켈리랑 제이슨이라고. 켈리는 사브리나 머리해준 언니였고, 남편인 제이슨은 소방서에서 일하는 소방관이었어요. 사브리나가 처음에 여기 미용실 갔을 때 이제 또 특유의 친화력으로 어머 자기 너무 마음에 든다, 우리 파티에 한번 오세요 하고 초대했었는데, 당시에 켈리가 그 롭씨를 보고 남의 남편을 보고 좀 이렇게 빠진 거야. 사실 처음 이미지는 막 덩치 크고 인상도 좀 무서운 것 같고 타투 문신이 막 이따만한 게 있으니까 저 사람 좀 무섭다, 좀 압도됐는데 말해보니까 사람이 세상 너무 친절하고 호탕한 거야. 그러니까 또 여기에 살짝 켈리가 좀 뿅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사브리나랑 롭이 와서 우리 한번 바꿔 해보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둘이 바꿔 플레이를 하게 된 거예요. 사브리나랑 롭은 이런 동네 부부들끼리만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막 이런 사람들 모이는 클럽에도 가고 여행도 있대. 뭐 그런 데도 가고, 몰라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겼나 보지? 이렇게 시작해서 둘은 이제 술도 되게 많이 마시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런 모임에 가면은 거사를 치르기 전에 이렇게 한 잔씩 두 잔씩 많이 한다고 그래요. 술에도 빠지게 되고. 그러는데 근데 처음에는 사브리나도 이렇게 다른 남자들 만나는 게 재밌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인생에 또 스릴이 이렇게 생기다 보면 소원해졌던 남편과의 관계도 뭔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우울해지고 더 지독하게 외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술은 더 많이 마시고 결국 남편한테 가서 우리 이제 이거 그만하자, 서로 우리 가족한테만 집중하고 우리 다시 이제 교회도 나가자, 우리 가서 회개하자 그랬는데, 롭이 아니 난 싫은데? 지금 너무 난 재밌고 좋다. 그리고 우리 이런 거 다 해놓고서 이제 와서 교회 가는 거 너무 위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그러면서 싫다 그러는 거야.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사브리나의 주장이라는 점 참고하고 들어주세요. 우울해하던 사브리나, 그렇다고 바꿔 플레이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바꿔 플레이 하면서도 계속 우울해하던 사브리나는 2012년 8월에 코스트코에서 파트타임 잡을 찾는데요. 코스트코에서 뭐 시식하고 막 테스트 샘플 같은 걸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알바였어요. 근데 이렇게 확실히 일을 시작을 하니까 사브리나가 뭔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거야. 사람들 막 이렇게 만나고 특유의 친화력으로 또 사람들 상대하고 이런 서비스직이 잘 맞기도 했고, 이런 외로움 같은 거를 느낄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뭔가 일상에 활기가 생기가 막 다시 되찾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미스테리한 건 뭐냐면 사브리나는 항상 출근할 때 결혼 반지는 빼놓고 갔다는 거. 왜일까? 그러던 어느 날 코스트코에 손님으로 온 11살 연하의 22살, 직업은 소방관이 영어로 firefighter, 단어도 핫해. 거기다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조나단이라는 젊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조나단은 소방서에서 응급구조요원으로 일하면서 또 소방서에 또 필요한 물건들이나 음식들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코스트코에 꽤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었단 말이에요. 사브리나가 이렇게 막 샘플 주면서 소방관이세요? 제 친구 제이슨 기억나시죠? 머리 해주는 언니 남편. 제 친구 제이슨도 거기 소방서에서 일하는데 조그만 동네 소방서잖아요. 그러니까 조나단도 저 제이슨 형 안다고. 그렇구나. 그러고 헤어졌어. 그 두 번째 만났을 때 사브리나가 당연히 이 남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조나단 씨 또 오셨네요. 이렇게 아는 척을 했는데 이 조나단은 사브리나 이름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이렇게 하면서 또 스몰 토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조나단이 여기서 은근히 기분이 좋았던 거야. 조나단은 학교 졸업하고 바로 소방서 취직해서 일하고 하면서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경험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외모도 괜찮은 것 같고 굉장히 쾌활해 보이고 이런 누나가 자기 이름을 기억해 줬다는 사실이 두근두근 했던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만난 날, 미국 코스트코 되게 크거든요. 이렇게 갈 때마다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조나단이 좀 찾아다닌 건 아닌지 좀 합리적 의심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세 번째 다시 만난 날 이제 조나단이 저 누나 혹시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번호를 물어본 거야. 근데 사브리나가 번호를 알려줬어요. 조나단 입장에서는 사브리나가 당시에 결혼 반지도 끼고 있지 않았고 번호 달라는데 여기요 하고 이렇게 주니까 당연히 미혼인 줄 알았어. 그래서 둘이 그날 이후로 문자로 막 플러팅도 하고 성경 얘기도 했다가 야리꾸리한 막 사진도 보내고 그렇게 된 거야. 점점 조나단이 누나 보고 싶어요 막 이러고 자기 마음을 더 많이 표현하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사브리나가 나 결혼했다고, 사실 애둘맘이라고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나단이 아니 뭐냐, 나는 유부녀인 줄 몰랐다, 진작에 알았으면 나 이렇게 번호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다 막 뭐라 그래. 그러니까 사브리나가 진짜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그럼 그냥 친한 친구로 지내자. 무슨 11살 연하남이랑 친구로 지내. 아무튼 그래 놓고 야식거리한 속옷 입고 조나단한테 막 보내고 난 너랑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어 이러고 하니까 조나단도 이렇게 사진 보면서 누나 더 보내주세요. 사브리나 누나한테 이런 관심을 받는 게 싫지가 않았던 거야. 잘못된 걸 알면서도. 서로의 마음은 점점 깊어져 갔고 문자로만 플러팅하던 사이는 이제 직접 만나서 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주 깊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조나단은 사브리나에게 누나, 내가 누나 같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난 절대 지금 누나 남편처럼 누나를 대하지 않을 거라고. 뭐 오픈 메리지? 아니 어떻게 이런 여자랑 사는데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누나가 나랑 살았으면 진짜 대우가 달라졌을 텐데 막 이런 말을 하고, 사브리나는 이런 데서 기쁨을 얻었어요. 떨어진 자존감도 막 쭉쭉 올라가는 기분이었겠죠. 아니 그리고 진짜 솔직히 여자로서 아무리 동의하는 오픈 메리지라도 서로 막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한대요. 나는 막 엄청 여자로서 질투도 나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기서 저러고 있으면 그 사람의 뭐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자존감 되게 낮아질 것 같아. 남자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건 말이 안 돼. 하지만 늘 둘 사이가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조나단은 싱글이잖아.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제 때를 쓰는 거지. 나 이렇게 계속 유부녀 못 만난다. 나 앞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고 싶다. 그리고 또 잘 만났다가 진짜 더 이상 나 이렇게 못하겠어. 이건 내 종교적인 신념이랑도 맞지 않고 누나 때문에 나 죄책감 느껴져. 또 헤어지고 붙고 헤어지고 붙고 계속 막 이런 게 반복이 됐던 거예요. 자, 한편 사브리나는 이런 11살 차이 나는 연하남과의 분류는 철저히 비밀로,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인 척, 완벽한 엄마인 척 행세를 하고 다녔어요. 평소랑 똑같이 남편이랑 또 부부 바꿔 플레이하러 다른 파티도 가고. 외국인들이 참 체력이 좋아. 사브리나도 그렇지만 롭도 하루에 12간씩 일하면서 틈낼 때마다 저런다고? 돈 주고 하래도 못 튀어. 그리고 2013년 3월에는 사브리나가 이제 대놓고 남편도 오고 친구들도 오는 파티에 조나단을 초대를 하는데요. 여기 부부 교환하던 켈리랑 제이슨 커플도 왔단 말이야. 근데 기억나죠? 제이슨이랑 조나단이랑 같은 소방서에서 일하는 동료예요. 그 제이슨이 조나단 뭐야? 너 여기 어떻게 왔어? 했더니 저 코스트코에서 알게 된 사브리나 누나가 초대해 주셔서요. 그리고 마침 사브리나가 둘이 막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왔어요 조나단 씨 하는데 이 모습이 되게 뭔가 페이크했대. 그때 제이슨이랑 켈리랑 뭔가 이상하다고 촉이 왔던 거야. 이날 파티에서는요, 사브리나는 조나단이랑도 사진 이렇게 팔짱 끼고 찍고 남편이랑도 찍고 점점 간이 배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대놓고. 근데 파티가 있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젊은 청년 조나단이 돌발 행동을 합니다. 남편 실물을 보니까 되게 뭔가 죄책감이 느껴졌나 봐.
그 제이슨한테 가서 롭씨 전화번호 좀 자기한테 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이슨이 눈치를 벌써 딱 채고 너 사브리나랑 뭐 둘이 만나는 관계지? 그래서 그러는 거지? 딱 그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조나단이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제이슨이 롭한테 전화해서 얘네 둘이 뭐 있는 것 같다, 내가 네 번호를 이 조나단한테 알려주겠다. 그래서 롭이 사브리나를 데리고 제이슨네 집에 가서 조나단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조나단이 막 갑자기 자백하듯이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의 결혼 생활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몇 달 동안 사브리나랑 바람 폈다고, 제가 유부녀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롭이 열받아가지고 전화 끊고 폰까지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사브리나한테 넌 바람 핀 거라고, 정신적으로 바람 폈으니까 너 다시는 조나단 만나지 말라 그러고, 사브리나도 다시는 안 만날게,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몇 주 동안은 사브리나랑 조나단이랑 서로 연락을 안 하다가 결국 또 조나단한테 잔이 문자 보낸 거야. 여기에 조나단은 또 누나 사실 기다렸어, 빨리 사진 보내줘. 그렇게 둘이 거의 1년 반을 사귄다고. 이제 2014년 발렌타인데이가 됐어요. 둘은 이제 꽤 진지한 사이가 돼서 결혼 얘기도 주고받아요. 아니 근데 결혼을 어떻게 해? 사브리나가 먼저 이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혼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근데 이혼 대신 둘은 다른 계획을 짜요. 평소에 사브리나가 이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롭은 이혼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할 남자라고. 그러면서 둘이 농담으로 그럼 확 롭을 죽여버릴까? 이랬는데 그 농담이 언제부턴가 진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번호폰이라고 선불폰 있죠? 그걸 사가지고 어떻게 죽여버릴까? 차에 불나게 해서 산채로 타죽게 해버릴까? 아니야. 요즘에 우리 남편이 속이 안 좋다고 병원에도 몇 번 갔다 왔거든? 그러면 이제 병원 기록도 남았으니까 음식에 독을 타서 죽이면 어떨까? 그래서 실제로 조나단이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를 하고 이거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보려고, 진짜 사이코패스 같은 게 이웃집 개 있죠? 그 개한테 고기에 이렇게 섞여서 먹여요. 그리고 이제 됐나 보지? 사브리나가 자기 남편의 최애인 코스트코 바나나 푸딩에 그 독극물을 타가지고 런치박스에 이렇게 보낸 거야. 회사 가서 먹으라고. 근데 그러고 출근하고 나니까 둘이 이제 막 재발이 저린 거예요. 선불폰으로 막 전화로 걸리면 어떡하지? 조나단도 누나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소방관이라 독극물에 대해 일반인들보다 잘 알잖아. 내가 제일 먼저 의심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안절부절하다가 결국에 사브리나가 롭한테 전화해서 그거 먹지 말라고, 그거 상한 거라고, 버리라 그래. 결국에 먹지 않아요. 저였으면 그냥 먹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고 둘이 다시 작전을 짜다가 그냥 총으로 쏴버리자, 이렇게 된 거야. 2013년 8월 17일 이날은 조나단과 사브리나가 만난 지 2년, 그리고 롭과 사브리나의 결혼기념일 이틀 전날이었어요. 조나단은 소방서에 출근했다가 월마트에 가서 이제 차량 도색 재료를 사가지고 자기 오토바이에 있는 무늬를 다른 색으로 바꿔요. 그리고 사브리나 누나가 알려준 대로 오늘 롭이 일하는 장소로 향했어요. 빨간색 반다나와 장갑을 쓰고 얼굴에는 노인처럼 보이는 마스크도 썼어요. 오토바이를 사무실 앞에 주차했을 때 마침 로버트가 회사에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중이었고, 로버트의 뒷모습을 본 조나단이 급하게 막 총을 꺼내는데 총소리 안 나게 총 앞에 이렇게 끼우는 거 있죠. 그게 가방에 걸려가지고 이게 막 안 빠지는 거야. 이게 안 나오니까 그대로 총 가방에 넣어져 있는 채로 로버트를 향해서 발사를 했어요. 로버트가 총에 맞고 사무실 바로 옆에 주차해줬던 자기 트럭을 이렇게 기댄 채로 쓰러졌어요. 조나단은 마치 강도짓인 것처럼 꾸미려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무실에 롭밖에 없었거든. 책상 막 다 어지럽히고 서랍도 막 다 열어놓고 혹시 로버트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로버트의 머리를 향해 총을 다시 발사를 하고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납니다. 조나단은 그 선불폰으로 사브리나에게 전화해서 이제 모두 다 끝났다고 전해요. 그날 밤 롭은 당연히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질 못했어요. 사브리나는 마치 남편을 기다리는 와이프처럼 일 끝나면 바로 온다더니 왜 이렇게 안 와? 애기가 아빠한테 굿나잇 하고 자고 싶다는데 아직 멀었어? 자꾸 이렇게 연락 안 되면 나 걱정돼. 여러 번 문자를 보냈지만 롭의 답장 대신 롭의 직장 동료가 집으로 찾아와서 비보를 전했습니다. 처음 경찰은 현장을 보자마자 이거 뭔가 강도 사건처럼 꾸며진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이 간이 공간 같은 오피스에서 뭘 훔쳐가냐고.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죠. 국가 기밀 보안문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엄청 황량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이야. 근데 거기서 서랍은 왜 뒤졌으며 막 냉장고 문도 열려 있었대요. 뭐 햄 훔쳐 먹으려고? 햄 훔쳐 먹으려고 사람을 죽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경찰도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걸 살인사건으로 조사에 착수를 해요. 그 철도 회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는 사람에게 무려 $10만,
한화로 13억이 넘어요. 이거를 이제 보상금으로 걸고 이 회사 직원들도 주변에 혹시 목격자나 아는 사람 찾는다고 막 전단지 돌리고 돌아다녔어요. 남편 죽자마자 사브리나는 문자로 조나단 널 너무 사랑해. 넌 정말 섹시한 남자야. 지금 당장 너한테 키스를 갈기고 싶어.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을 거야. 막 이런 걸 막 계속 보내고. 한편 실버레이크 동네 주민들은 불쌍한 미망인이 된 사브리나를 막 위로해주면서 먹을 거며 빵이며 꽃이며 계속 갖다 줬고요. 이 경찰은 사브리나를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침착했다고 해요. 둘 사이 괜찮았냐고, 결혼 생활에 어떤 문제 같은 건 없었냐는 질문에 사이 너무 좋았다고, 서로 바람피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로비 사망한 지 2주도 안 돼서 조나단이 자꾸 사브리나 집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뭐 한국에서는 조의를 표하는 걸로 이제 국화 이런 걸 들고 가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 릴리, 하얀색 데이지 이런 걸 들고 가기 마련인데 그런 게 아니라 엄청 화려한 걸로. 사브리나가 결혼식 때 들었던 그 부케랑 똑같은 걸로, 여러분 부케 같은 거를 그 화려하게 막 들고 이 집에 들락날락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자고 나오는 거야. 차가 주차돼서 나가지를 않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는 작은 동네라서 저 앞에 누구 차가 들어왔는지 나가는지도 사람들 다 안단 말이에요. 아빠 이제 막 돌아가셨는데 이 애들 둘 데리고 해변가 데리고 가고 막 지가 아빠인 것처럼 훈계도 하고. 사브리나는 그 먼 길, 남편이 일하던 그 회사 찾아가가지고 30만 불 보험금 언제 나오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특히 제이슨과 켈리가 이 둘이 뭔가 살인사건에 연루가 됐다는 걸 강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얘네 둘 좀 조사해봐라. 그래서 조나단을 찾아가 봤는데 어머 아니나 다를까 사무실 근처에 들어왔던 차량이 다 추적이 됐는데 오토바이 한 대만 추적이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조나단이 갖고 있는 오토바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사진에 이 CCTV에 이렇게 잡혔는데 이거 당신 오토바이 아니냐 그랬더니 조나단이 아닌데요? 아예 같은 연식의 모델이랑 다 똑같은데 보세요. 여기 있는 줄무늬는 초록색이죠. 제 거는 빨강색이라고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바보 아니야? 사브리나를 다시 불러. 혹시 둘 사이 안 좋았던 거 아니에요? 둘이 뭐 오픈 메리지 뭐 이런 거 했던 거라는 소문이 있던데 아니라 그래. 그리고 경찰이 사진을 보여줘요. 이 남자 혹시 아니야? 이 동네에 조나단이라는 남자라는 제보가 있었는데 사브리나가 모른다 그래요. 지금 빼박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죠. 자, 이쯤 되니까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서 사브리나와 조나단을 감시하는데요. 둘의 그 찐 핸드폰뿐만 아니라 선불폰까지,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 전화 내용까지 다 감시하고 다 도청했어요. 둘은 선불폰도 추적되는 줄 몰랐어. 그래서 맨날 이 선불폰으로 비밀 얘기를 속닥속닥 했거든. 그러니까 한 번은 경찰이 이 둘을 떠보려고 사브리나한테 거짓으로 전화해서 현장에서 DNA를 추정할 수 있는 땀방울을 우리가 발견을 했다. 그랬더니 사브리나가 that's great. 정말 잘 됐네요. 그러더니 바로 쪼르륵 조나단한테 전화해서 경찰이 땀방울을 발견했다는데, 그랬더니 조나단이 경찰들 가끔 이런 함정수사 같은 거 하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경찰들이 환장을 하는 게 누가 봐도 지금 둘이 공모를 한 짓인데 결정적으로 그래? 내가 땀을 흘렸었나? 이런 얘기를 하질 않으니까 체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둘이 이제 성경 얘기를 밤마다 되게 많이 했대요. 그 대화하다가 막 조나단이 사브리나한테 지금 빨리 시편 뭐 몇 장 몇 절을 읽어보라 그래.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 왕이 자기 용사 중에 이제 우리야라는 용사가 있었어요. 우리야 와이프의 이름이 밧세바야. 근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봤나? 아무튼 그걸 보고 홀딱 빠져가지고 둘이 이제 불륜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밧세바가 임신을 해요. 그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지 용사인 우리야를 죽이겠다고 혼자 전장에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야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밧세바를 자기 성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7번째 아내로 삼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주님께 용서를 받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런 걸 읽으면서 자기야, 자기랑 나는 참 다윗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살인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한마디만 해도 지금 당장 체포하는 건데 아무리 해도 그런 말은 안 하고 계속 성경 얘기하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돌돌 돌려서 얘기하고 하니까 어떻게 체포를 하냐고. 성경 얘기하는데 뭔가 더 확실한 물증이나 자백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살인 3개월 후인 11월 경찰이 조나단 집을 수색을 하는데요. 거기서 CCTV에 잡혔던 빨강색 반다나 그리고 똑같은 헬멧, 장갑이 발견됩니다. 아니 3개월 동안 뭐 했냐? 거기다 그대로 뒀다고? 자,
경찰이 이 정도면 됐다 하고 2014년 11월 18일에 사브리나랑 조나단 둘한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요. 조나단은 거의 2년 3개월 재판까지 구금이 됐는데 사브리나는 충분한 물증이 없어서 풀려나요. 그리고 사브리나는 나와서 뭐 했는 줄 알아? 처음에 기억나요? 오픈 메리지 처음 시작했을 때 데일이라는 남자랑 정분 났잖아. 그 남자 결국 이혼했거든? 그 남자랑 연락해서 또 만나. 그렇게 사브리나 누나가 밖에서 데이트하는 동안 조나단은 감옥에서 형량거래 수락을 하는데요. 뭐냐면 모든 걸 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다 진술하는 대신 종신형은 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017년 1월 6일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 사브리나의 변호사는, 이 변호가 참 특이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브리나는 중졸입니다. 반면에 조나단은 엄청나게 똑똑한 양반이라고요. 사립학교도 갔어요. 그러니까 사브리나를 조종한 거죠. 난 이런 변호는 또 처음 들어본. 여러분, 사브리나는 이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인 롭을 너무나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조나단은 사브리나를 가져야만 했죠. 그러기엔 롭을 죽여야만 했어요. 이게 다 롭이 혼자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고. 사브리나는 몰랐다고, 남편이 죽는지. 근데 사브리나는 재판 동안에 잘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이런 게 80%, 20%는 계속 거짓말. 살인사건이 있던 당일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3시간 넘게 조나단과 그 선불폰으로 통화했던 정황. 그리고 원래 그날 롭이 거기서 일하는 날이 아니었어요. 원래 다른 동료가 일을 못한다고 해서 그날 땜빵 간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브리나가 조나단한테 지시해주지 않았으면 몰랐을 정보인 거죠. 재판 내내 자기는 남편의 죽음에 너무 충격을 먹었다. 저 조나단이 날 가스라이팅 한 거다라고 증언을 했지만 그 증언을 전혀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죽음 직후에 나눴던 그 기쁨과 사랑의 대화들, 뭐 문자들, 기록이 다 남았잖아요. 이게 다 쫙 재판에서 공개가 됐는데 그 누구의 공감도 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사브리나는 1급 살인죄, 살인 공모죄, 청부죄 등으로 25년 후에 가석방이 신청될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를 받고요. 조나단은 형량 거래를 했기 때문에 가석방이 신청되는 25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오픈 메리지의 결말을 이 사건에 나온 등장인물들만 봐도 데일과 니콜, 아까 이혼했다 그랬죠? 제이슨과 켈리 부부 있죠? 이 둘도 결국 이혼했어요. 지금 남남입니다. 롭과 사브리나 부부 살인사건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오픈 메리지의 결말은 그냥 대부분 클로즈 메리지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오픈을 할 거면 그냥 이혼하고 싹 다 오픈을 해버리지. 뭘 굳이 오픈 메리지하고 굳이 결혼이라는 사족을 붙이냐고요. 제 주변에 이런 관계를 몇 년째 지속해 오면서 엄청 잘 만나는 커플이 있긴 한데 여기는 좀 다른 게 애초에 오픈 릴레이션십 다자연애 주의자 둘이 만났고 서로 애초부터 거기에 동의하고 시작한 거예요. 처음 시작 자체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둘이 만났다가 갑자기 부부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하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 이런 좀 스파이시한 이런 뽕짝들이 좀 생기면은 우리 둘이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착각들을 하면서 이걸 시작을 하면 결국의 결말은 파국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참 아이러니한 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소방관이었던 조나단은 여자 만나려고 그 유부녀 만나려고 손에 총을 쥐고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 버렸죠. 그리고 자기는 내 이미지 때문에 애들 때문에 이혼 못한다고 하던 사브리나는 이제 사브리나 이미지는 뭐예요? 남편 죽인 1급 살인마가 됐잖아요. 거기다가 애들 때문에 이혼 못한다더니 애들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이제 애들은 엄마 아빠 보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조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도 살인보다 이혼이 더 쉬운 결정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러고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런 사건 사고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다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